저는 진행을 맡은 유데미의 콘텐츠 매니저 미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입니다. 1부는 류랑도 대표님 모셔서 성과 내는 일하기 방식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연 들을 거고요. 2부는 그 1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신 것 토대로 실시간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는 류랑도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류랑도 대표님께서는 현재 한국성과코칭협회 대표로 계시고요. 삼보산업의 경영고문, 삼보오토의 경영고문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전 SK건설 인사팀에서도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시고요. 성과관리,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일의 원칙 외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가지신 한국 최고의 성과 코칭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류랑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비나 강의는 제가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늘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계신 분들이 잘 듣고 계신가, 반응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꼭 벽 보고 강의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생경하고 낯선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일하는 방식의 양대 산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관리 방식,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방식을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한 축으로 보고, 또 하나의 방식은 실적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하는 방식을 대개 두 개로 나눌 때 실적관리 방식으로 일하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성과관리 방식으로 일하는 조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는 방식에서 성과관리 방식과 실적관리 방식의 차이가 어떻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과관리 방식은 일을 하기 전에 일은 실행하는 사람이 하지만 일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 완료된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피드백하는 사람들은 대개 일을 시킨 사람이나 혹은 팀원 입장에서는 팀장 혹은 팀장 입장에서는 상위 본부장과 같이 상위 리더들이 대개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과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일을 하기 전에 실행하는 사람과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상위 리더가 상호 사전에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관리를 어떻게 인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성과관리 방식의 핵심이고, 특히 조직에서는 성과관리 방식에서는 실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사람에게 권한 위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상위 리더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실행 과정은 인과적 과정 관리를 해서 실행을 할 때는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창출해내는 방식을 대개 성과 관리 방식,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죠. 반면에 실적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작을 할 때는 대개 태스크 매니지먼트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 관리 방식도 실적 목표라는 게 있죠. 영업 같으면은 매출액 목표나 판매액 목표, 생산 같으면은 원가 절감 목표라든지 생산 수율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러한 목표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목표는 그냥 지향하는 목표 정도의 수준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나름대로 업무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끝난 일의 결과를 가지고서 보통 실적이라 그러죠.
실적을 가지고 팀장이나 상위 리더가 피드백을 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방식들을 대개 우리가 실적 관리 방식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성과 관리 방식은 자율 책임 경영 방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관리 방식은 상사 중심의 업무 관리 방식이다. 그래서 실적 관리 방식에서 어떠한 일의 결과물이나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주도권들은 대개 실행하는 사람보다는 상사라고 하는 윗사람이 대개 실행하는 조직이나 실행하는 사람의 일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개입을 많이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관리 방식은 대개 상사 중심으로 일을 하는 방식, 상사 중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상사가 실행하는 사람의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을 많이 하는 방식,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성과 관리 방식과 실적 관리 방식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성과 관리 방식은 일이 끝나고 나서도 물론 성과 평가를 합니다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적 관리 방식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 정도를 세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목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적 관리 방식은 사후정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과 관리 방식은 사전에 기준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일을 시켜서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상위 리더의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여하이 합의를 하는 방식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뭐 연간 목표가 되었던 혹은 분기별 혹은 과제 목표가 되었던 프로젝트 목표가 되었던 혹은 주간 업무가 되었던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일을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전에 상위 리더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화시켜서 사전에 합의하고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지어놓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성과라고 하는 개념, 성과 관리라고 하는 개념, 일하는 프로세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일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이왕이면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양대 산맥이 성과 관리 방식과 실적 관리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과 관리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와 실적의 차이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성과란 목표를 달성한 결과물을 우리가 성과라고 합니다. 반면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실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과는 나에게 일을 시킨 고객 혹은 수요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달성했을 때 성과를 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는 관점 자체가 실행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결과물을 수요하는 수요자 혹은 고객 관점의 개념이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자 혹은 공급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와 실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명료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 이 성과 관리 방식과 실적 관리 방식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일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성과주의의 폐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성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칼럼을 쓰는 사람이나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실적주의나 결과주의를 성과주의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일을 시킨 사람이나 상위 리더와 실행하는 사람이 결과물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하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합의한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해 주는 방법인데 단
실행을 할 때는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에게 권한위임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성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과주의는 나쁠 리가 없죠. 근데 대부분 성과주의를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다 무시를 하고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나타난 수치만 가지고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한다. 그래서 결과주의나 성과주의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성과주의가 마치 리절트 매니지먼트와 비슷한 말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이 성과를 매출이나 이익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재무 성과를 우리가 보통 측정하는 지표들이 매출액이나 이익이니까 성과를 매출이나 이익하고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성과를 수치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R&D 부서라든지 지원 부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수치로 나타내기 힘드니까 성과를 측정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또한 성과를 좋은 결과하고 성과하고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과는 원하는 결과지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와 실적 결과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성과 관리라고 하면 기업에서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올해 회사의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목표 설정을 하고 그다음 평가를 반기 단위나 연간 단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성과 관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 가장 많이 이제 성과 관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직별로 이를테면 본부나 팀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연간이나 반기 단위로 성과 목표를 KPI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 중간 점검을 하고 반기 단위나 그다음에 연간 단위로 성과 평가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과 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한다라고 할 때 연간이나 반기 단위로 본인이 평가를 받을 단기 목표나 연간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반기 말이나 연말에 성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설정한 것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이를테면 분기 단위나 월간 단위나 그리고 주간 단위나 일일 단위와 같이 실제 일상적인 업무 활동 속에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직에서 성과 관리 그러면은 제도적인 측면만 우리가 바라보고 단기 목표나 연간 목표를 KPI 중심으로 어떻게 설정하나요? 중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성과 평가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피드백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제도적인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많이 성과 관리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연간 성과 목표나 반기 성과 목표 혹은 일상적인 업무 활동 속에서 우리가 과제를 설정한다든지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시작할 때 완료된 결과물의 기준을 팀장이나 상위 조직의 장과 합의하고 그리고 실행 관리를 인과적으로 하고 실행 활동들을 자기 완결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과 관리 부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구분을 굳이 뭐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과 관리라고 할 때 제도적 측면의 성과 관리보다는 일상적 업무 활동에 있어서의 성과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일상적 업무 활동에 있어서의 성과 관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과 관리다. 그래서 뭐 저는 리얼타임 성과 관리 이렇게 하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상시 성과 관리, 수시 성과 관리 그런 용어들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월간 단위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과제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월말에 평가를 하고 누적을 시키는 형태들도 요즘 기업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제도나 이벤트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 활동을 할 때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이고
기대하는 결과물이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이나 성공 요인들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팀장과 협의를 하고 코칭을 받아서 자기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성과관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적 성과관리나 이벤트 중심의 성과관리보다는 일상적 업무의 성과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일상 업무 활동 속에서 내 스스로가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성과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관리를 이렇게 너무 이벤트나 연간 단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적 성과관리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고객 만족 기준이 성과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과라고 하는 개념이 실적을 대체해서 등장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일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지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해라라고 하는 개념이 성과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장표에 보이시겠지만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 성과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파절을 해보면은 퍼라고 하는 게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고 폼이라고 하는 게 완성된 형태고 전미사가 상태나 행동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 그럴 때 전위예술가들이 사용하는 퍼포먼스들은 대개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전미사를 대개 행동의 의미로 사용을 하죠. 하지만 기업이나 조직에서 성과라고 하는 개념들은 상태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형태의 기준, 이걸 우리가 보통 성과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표현하는 용어들은 뭐 기업마다 다양하게 사용을 하죠. 군조직에서는 성과라고 하는 것을 end state, 그래서 최종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뭐 의미로서는 통하죠. 또 뭐 어떤 기업들은 한글로 끝그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영어로 end picture, 그래서 마지막 그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퍼포먼스라고 하는 용어는 교감도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짓고자 하는 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 모양을 미리 그려두고 그 모양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세분화시켜 놓은 것을 목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목표, 즉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객관화한 상태의 목표를 설정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하고 실적하고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과란 수요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이 목표를 달성한 상태가 성과다. 여기서 수요자란 대개 팀원 입장에서는 팀장 혹은 업무를 지시한 사람들을 대개 수요자라고 볼 수 있죠.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 결과인 달성률이나 결과를 위해서 노력한 일을 대개 우리가 실적 평가할 때 많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결과를 위해 실행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실적이라고 그러고, 또한 실적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결과라는 말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뭐야, 결과가 어때서, 이런 용어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결과는 과정보다는 목표가 있든 없든 일이 완료된 상태가, 일이 마무리된 상태가 어떻는지를 물을 때 우리가 대개 결과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성과관리 방식은 실적이나 업무를 일정 내에 완료하는 방식을 혁신한 방식이 성과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적관리 방식이나 업무관리 방식을 혁신한 상태고, 기대하는 결과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성과관리 방식이다. 일부 뭐 기업에서는 제가 고객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고객은 구매자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회사 내에서 기업 내에서 수요자 고객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개 일하는 사람의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피드백하는 사람들이 수요자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상사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사보다는 상위 리더가 대개 수요자 고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성과관리 방식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성과관리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나 조직이나 리더들이 우리 조직은 성과 관리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지만이 그 사람은 혹은 그 조직은 성과 관리 방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일을 하기 전에 고객, 즉 상위 리더가 기대하는 최종 결과물을 사전에 합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연간이 되었던 과제 단위가 되었던 혹은 3일짜리 업무가 되었던 프로젝트 단위가 되었던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실행하는 사람과 피드백, 가치 평가를 사람 사이에 사전에 합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연간 목표를 보면은 뭐 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개 일상적인 업무 활동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대하는 최종 결과물을 사전에 합의하는 문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나 연간 목표는 우리가 보통 사전에 합의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 활동 속에서는 기대하는 결과물을 정하고 일을 하는 이러한 문화들은 찾아보기가 좀처럼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최종 결과물을 사전에 합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하는 최종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과적 과정 관리, 인과적 과정 관리가 참 말이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되게 우리가 예를 들기 쉬운 게 영업이니까 예를 들면 영업의 목표가 올해 뭐 70억이다. 70억의 목표를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하는 최종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과적 과정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분기 단위나 월간 단위로 최종 결과물인 뭐 예를 들면은 매출액 목표를 갖다가 쓸 수도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는 매출액은 분기말이나 반기말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고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는 어떤 매출 목표를 설정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고객을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과정 결과물들을 갖다가 기간별로 얼마만큼 목표화하고 관리하느냐. 그래서 단기 목표나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기 목표나 혹은 월간 목표를 과정 결과물의 형태로 관리를 하는 문화가 있느냐. 이게 성과 관리 방식으로 일을 한다의 두 번째 조건이 해당이 되겠고 세 번째는 실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행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문화가 있느냐. 사실은 뭐 가장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1, 2번은 그래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권한위임을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조직에게 성과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첫째가 책임져야 될 성과 목표를 사전에 합의하느냐,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법의 선택 권한을 실행하는 사람에게 권한 위임해 주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성과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힘든데 그 중에서도 힘든 게 뭐냐 그러면은 권한임을 제대로 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성과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실제 성과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ERP상이나 혹은 KPI 관리를 한다를 성과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들을 갖다 많이 하시는데 실제 성과 관리를 한다 그랬을 때는 상위 리더와 실행하는 사람이 월간 단위나 분기 단위나 주간 단위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을 상호 합의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경청을 하고 그리고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권한위임을 하는 일련의 프로세서들을 잘 프로세싱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성과 관리인데 대개는 그냥 KPI 수치 목표 설정하고 중간 점검하고 성과 평가에서 피드백하면 성과 관리하는 거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KPI 중심의 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준이고 더더욱이나 팀장이나 팀원들에게 권한위임을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잘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가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과 관리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기 전에 일을 지시하는 사람 혹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을 이를 실행할 사람하고 사전에 합의한다.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을 실행할 사람이 먼저 고민한다. 되게 어떤 책에 보면은 리더십 책에 보면은 팀장이나 상위 리더가 하위 조직이나 팀원들한테 목표를 부여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상위 조직의 리더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부여한다든지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개 상위 리더들은 실행하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좀 해다오, 왜 해야 된다에 대한 이유들 정도는 설명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상위 리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행할 사람이 먼저 고민하고 그 고민된 초안을 상위 리더와 합의해서 수정 보완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합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행할 사람이 고민한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를 지시한 사람이 코칭을 하고 컨펌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검증해주는 의미가 코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물이 상호 합의가 되었으면 기대하는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실행할 사람이 고민을 해서 지시한 사람이 코칭하고 실행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임, 그중에서도 델리게이션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대개 팀장들이나 상위 임원들이 실행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보면은 일을 시킬 때 이미 지침이라든지 절차나 기준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지시가 되는 것이죠. 업무 지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위 조직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는 상위 조직의 장이 이래라 저래라 사전에 이야기하지 말고 실행할 사람이 어떻게 상위 조직의 리더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방법을 먼저 고민하게 하고 팀장이나 본부장과 같은 상위 리더는 하위 조직의 리더들이나 실무자들이 고민해온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행 방법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지 방법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하위 조직의 리더들이나 실무자들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성과관리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권한임을 해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과관리 방식으로 일을 한다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권한임을 통해서 자기 완결적으로 일을 하게 한다라는 말과 성과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팀원들이나 팀장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능력이나 혹은 태도도 좋다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성과를 낸다. 조직에서 원하는 성과를 기간별로 잘 창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기는 아닙니다. 즉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성과를 잘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플랜 단계,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일을 실행하는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 것 이게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특히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획하고 계획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실행할 때는 큰 목표를 기간별로 잘게 세분화하고 그리고 혼자서 다 못하면 협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낸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과거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개인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만이 성과를 잘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플랜2C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 플랜2C 프로세스가 플랜2C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라서 좀 진부할까 봐 제가 용어를 조금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프리뷰라는 말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do라고 하는 실행이라고 하는 밋밋한 말 대신에 causal execution 그래서 인과적 실행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CN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을 리뷰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자를 갖다가 붙여서
PXR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할 때는 반드시 PXR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좀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플랜2C하고는 동일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그게 연간 단위의 성과든 혹은 반기 단위의 성과든 과제 단위의 성과든 그다음 프로젝트 단위의 성과든 주간 단위든 월간 단위든 할 것 없이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프리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프리뷰는 기획과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프리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계획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계획은 기획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정별로 해야 될 일의 순서를 정한다를 우리가 보통 계획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획을 먼저 해야 되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닝 그럽니다. 그래서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간이나 혹은 주간 단위로 이번 기간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제 수행을 통해서 이번 달이나 이번 주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의사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획한다 그러죠. 그래서 기획한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한다와 기획한다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실행할 때는 최종 목표를 세분화하는 것을 우리가 캐스케이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별로 세분화하고 기관별로 세분화하는 것. 그래서 이 캐스케이딩하고 여러분들이 디바이딩하고는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 디바이딩은 n분의 1로 숫자를 막연하게 나눈다든지 혹은 해야 될 일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통 디바이딩 그러죠. 하지만 캐스케이딩은 기관별로 조직별로 목표를 세분화해서 할당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캐스케이딩 그럽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 또 중요한 게 최근에 들어와서 업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하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협업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팀원과 같이 실무자가 자기가 과제 수행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힘드니까 상위 조직장, 보통 팀장이나 상위 조직장의 코칭을 받는 것을 우리가 수직적 협업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협업 그러면 수평적 협업이죠. 혼자서 다 못하니까 팀의 동료들이나 다른 팀의 구성원들과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수평적 협업이라고 그러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한 상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저에게 좀 가져와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일과 역할이죠. 그리고 도와주는 조직, 협업 조직에서 반드시 이루어줘야 될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합의하고 해야 협업은 잘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되게 실행을 할 때 협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코칭 과정인 수직적 협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조직에서 팀원들이 팀장이나 팀장이 본부장과 같이 상위 조직의 리더들에게 코칭을 받는 수직적 협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놓고 보면은 수직적 협업이 한 70%, 수평적 협업이 한 30%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협업 그러면 동료들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타부서하고 협업을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협업의 핵심은 상위 조직과 하위 조직이 협업하는 코칭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한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게 되면은 성과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평가는 대개 목표 대비 성과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전략을 평가한다든지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PXR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 국내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목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정을 방법의 차이는 좀 있지만 하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행관리 체계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실행관리 체계의 핵심은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로 목표를 잘게 세분화해서 실행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주간 단위의 성과 관리나 월간 단위의 성과 관리가 사실은 지금은 블랙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실행을 좀 더 우리가 창출해야 될 성과와 인과적으로 실행을 하는 방법들이 앞으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과 관리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할 상위 조직장, 팀장이나 임원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과 관리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성과 관리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창출해야 될 성과 수준은 도전적이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이를테면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특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정적이죠. 이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요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대하는 결과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 목표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성과 관리와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자원 관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행할 때 캐스케이딩을 하고 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은 결국은 자원관리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는 수단이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떤 일을 하는데 배분해야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과 관리는 다른 말로 자원 관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큰 이견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수단입니다. 이 성과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한정된 리소스를 어디에다가 배분해야지만이 우리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늘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와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들은 대부분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기대하는 결과물 혹은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있어서 그렇다,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지키다 보면은 일을 하기 전에 기획하고 계획하는 이 과정에서 특히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죠. 즉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동 변수를 찾아내고 또한 전략을 실행하는데 통제 불가능한 예상 리스크 요인을 우리가 찾아내죠. 외부 환경 변수라든지 내부 영향 변수라든지 이러한 변동 변수라든지 아니면 예상 리스크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를 잘 창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동 변수라든지 예상 리스크에 대한 정보들을 누가 다 가지고 있느냐? 목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마사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1%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로부터 역계산해서 현재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실무에다가 조금 접목을 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시점에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될지 역계산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연역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역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귀납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실무를 할 때 그런 것들은 안 통하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면
수요일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될 보고서에 완료된 모습을 미리 그려놓고 그 모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항목이 무엇이고 일상적인 업무 활동을 해도 될 항목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을 하는 방식을 가져가야지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 대개 팀원 입장에서는 팀장 혹은 임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을 시킨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결과물이 무엇이며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를 사전에 일을 하기 전에 합의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말로 하기보다는 제가 이름 붙인 게 이제 R&R 스케치 페이퍼라고 하는 건데 되게 뭐 주간 업무 회의라든지 혹은 불러서 상위 조직의 장들이 가보면은 되게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무엇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스팟으로 이렇게 과제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언제까지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행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기대하는 결과물이나 그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이나 지원 요청 사항들을 구체화시켜서 반드시 업무를 지시한 사람한테 제가 볼 때는 하루 지나기 전에 뭐 조금은 기간이 긴 것들은 이틀 정도 차에 반드시 R&R 스케치 파이프를 갖고 구체적으로 상호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팀장들은 코칭을 하게 되고 팀원들은 코칭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 도구 그리고 코칭을 받기 위한 도구 그리고 고난임을 받기 위한 도구 또한 수직적인 협업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R&R 스케치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을 하면서 좀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기 전에 상위 조직의 장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인지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R&R 스케치 페이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잘 사용하셔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과를 잘 창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능력도 있으시고 일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를 잘 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에 대한 개념들을 나름대로 좀 정리정돈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업무 수행을 통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목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표 설정의 기준은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수요자인 상위 조직의 리더가 목표 설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의 대상은 업무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결과물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되어야 하는 수준. 할 수 있는 수준은 대개 실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 정도 결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걸 우리가 흔히 고정변수라 그러고 되어야 하는 수준은 상위 조직에서 원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상위 조직에서 원하는 수준이 목표지 내가 실행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예상 결과치가 아니라 항상 의지 달성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고자 하는 결과물의 기준을 정해놓은 그것이 바로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항상 예상 결과치가 아니라 의지 달성치이고 또한 목표의 위치는 출발점인가 도착점인가 하고 제가 많이들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도착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출발점에 있습니다. 기대하는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출발점에 있고 도착점에는 누가 있느냐? 성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가 왜 출발점에 있어야 되느냐? 목표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의 역할은 일을 시작을 해서 성과를 낼 때까지의 과정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목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하든 회의를 하든 일을 하든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의사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목표의 위치는 출발점이 도착점이 아니라.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의 현상 파악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현황 파악을 객관적으로 하지를 못하죠. 현장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상위 리더의 어떤 컨펌, 검증을 하지 못하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일의 현황 파악을 현장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리더가 수요자가 컨펌하는지 이 두 가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목표를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목표에는 지향적 목표와 상태적 목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겠지만 지향적 목표는 방향이나 목적지 정도만 가르치는 게 지향적 목표입니다. 이걸 goal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상태적 목표는 목표가 달성된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마치 눈으로 보듯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지만 상태적 목표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가 세우는 목표들은 거의 다 지향적 목표입니다. 매출액 100억, 원가율 95%, 원가 절감액 10억 이렇게 끝나는 것은 다 지향적 목표라고 합니다. 상태적 목표가 되려 그러면 매출액 70억이다. 그러면 매출액 70억은 상태적 목표지만 매출액 70억이 달성된 상태가 고객사별로 혹은 거래처별로 아이템별로 구체적으로 달성된 상태가 마치 건물의 조감도처럼 구체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상태적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마감기한 데드라인이 명확한지. 두 번째는 레벨, 달성해야 될 수준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우리가 달성된 결과물의 상태, achieved state. 달성된 상태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냐라고 하는 게 상태적 목표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감 기한이나 레벨 정도만 표현한 것을 우리가 흔히 goal, 지향적 목표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지향적 목표에서 달성된 상태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으면 상태적 목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목표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목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결정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목표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정된 자원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과 쓸데있는 일을 구분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인지 쓸데있는 일인지를 누가 의사결정해 주느냐? 목표가 해줍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이나 업무 수행을 통해서 기대하는 결과물을 달성할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준은 누가 제공하느냐? 목표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2시간짜리 일이든 3일짜리 일이든 기대하는 결과물의 목표가 상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실행하는 사람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실행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과거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상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 이게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사소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언제까지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소통의 가장 큰 핵심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일하는 중에, 일하고 난 후에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하기 전에는 수요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 단 실행하는 사람이 먼저 구체화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핵심이고, 이거는 뭐 1일 업무가 되었던 3일짜리 업무가 되었던 한 달짜리 업무가 되었던 어떤 업무가 되든지 간에 항상 이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중에는 기간별 과정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혹은 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해서 만약에 3주 후에 20일 정도 후에 최종 결과물을 낸다. 그러면 최종 결과물을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의 과정 결과물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었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과정 결과물들은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한다를 항상 구분해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개 일하는 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일을 했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투두리스트를 보통 할 일과 한 일을 보통 많이 소통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루어냈는지 또한 할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성과 평가를 먼저 하고 수요자에게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 다 했습니다, 팀장님. 시킨 일 다 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팀장님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합의한 결과물의 기준은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지금 완료했는데 결과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팀장님하고 합의한 결과물의 기준은 최초에 이랬는데 실제 결과물의 기준은 이 정도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다. 혹시 보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틀 시간 더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앞에 리뷰 시트 같은 걸 한 장 정도로 갖다가 먼저 해서 내가 시키신 일을 완료를 하기는 했는데 그 완료한 결과물의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를 항상 실행한 사람이 먼저 리뷰를 통해서 자기 평가를 하고 팀장이나 시킨 사람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가 1번 프로세스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일을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는 사람하고 사전에 합의하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아까 제가 R&R 스케치 페이퍼를 보여드렸는데 그것은 R&R 스케치 페이퍼는 스팟 잡들 할 때 하시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기간별로 성과 기획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간 단위나 주간 단위로 이번 달, 이번 주에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를 3개에서 5개 정도를 주 40시간 근무를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많아봐야 20시간 내지는 2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나누어 보면은 하루에 그러면은 8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팀장 부르면 가서 대답을 해줘야죠. 전화 받아야죠. 커피 한 잔 마셔야죠. 회의해야죠.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맥시멈 5시간, 일주일에 25시간 내지는 20시간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걸 한 달로 환산하면은 대개 160시간 중에서 80시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50% 정도밖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시간을 주 52시간 시대에 주 40시간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획서가 필요합니다. 기간별로. 그래서 월간 성과 기획서, 주간 성과 기획서를 과제와 기대하는 결과물과 데드라인과 예상 소요 시간과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물을 이루어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나 대응 방안들을 미리 사전에 골라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기간별 액션 플랜을 통해서 과정 결과물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갖다가 미리 해서 월간 단위 같으면 팀장하고 사전에 코칭을 통해서 합의를 하면 한 달 동안은 과차장 정도 수준이 되면은 권한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한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월간 성과 기획서나 주간 성과 기획서를 금요일 날이나 월말에 팀장이나 상위 조직장과 서로 합의를 하고 대략적인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1일 단위로도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혹은 퇴근하시기 전에 내일 혹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기대하는 결과물이 무엇이고 몇 시까지 완료할 거고 시간을 하루 8시간밖에 없는데 1시간 혹은 1시간 반, 2시간 얼마 정도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기대하는 결과물을 얻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뭔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을 하고 퇴근하기 전에 내가 오늘 일을 뭘 했고
또 결과물은 얘가 제대로 얻었는지를 한번 리뷰해보고 이 리뷰한 것을 팀장한테 샌딩해두고 참고하시라고 보내주고 나면은 훨씬 더 팀장과의 신뢰관계가 돈독해지겠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투두리스트를 갖다가 관리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결과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일 성과 기획서를 여러분들이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공식화 시키지 마시고 이건 개인별로 하시고 팀장과 상위 리더와 공유하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은 월간이나 주간 단위의 성과 기획서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업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잘 창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사항 듣고 또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댓글에서도 이거 다시 보기 꼭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 지금까지 해주신 대표님께 간단하게 박수 먼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채팅창으로 예. 박수 부탁드려요. 예. 네. 아, 요거 혹시 화면 공유 잠시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화면 공유를 잠깐 꺼달라고. 공유 예. 중지.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오늘 1시간 가까이 되게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 분께서 수직적 협업과 공간별, 조직별 캐스케이딩에 대한 개념적인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거 혹시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캐스케이딩하고 협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물론 뭐 캐스케이딩을 해야지만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간별 캐스케이딩은 대개 연간 목표나 반기 목표를 본부 단위에서 팀 단위로 혹은 팀에서 팀원한테 과제와 목표를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공간적 캐스케이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캐스케이딩이나 조직별 캐스케이딩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공간이라는 말을 쓴 것은 연간 목표나 반기 목표를 분기 목표나 월간 목표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시간적 캐스케이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말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말을 썼지 공간이라는 말과 조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캐스케이딩을 할 때 공간 혹은 조직별로 캐스케이딩은 2단계 이상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본부장의 목표를 팀장한테 주고 팀장에 대한 목표를 팀원한테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단계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팀장한테 준다든지 하면 끝이 나야지 또 팀장이 다시 이거를 팀원한테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캐스케이딩 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을 하고 2단계 정도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바로 팀원한테 주든지 아니면 팀 주면은 팀장은 팀원한테 또다시 내리면 안 됩니다. 팀장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협업인데 이 수직적 협업은 아까 제가 수평적 협업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협업은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협업하고 코퍼레이션, 협조는 좀 다릅니다. 협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협업이고 협조는 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단순히 협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뭐 영업 파트에서 지원 파트 보고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업이 되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6월 7일까지 무엇을 분석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요러요러한 리포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협업을 해주는 부서에게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달라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제대로 된 협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업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뭐 좀 부탁합니다 정도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을 요청한 부서가 결과물이 타고 오면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한 합의가 별로 없었죠. 두 번째는 협업은
당사자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팀원이 다른 팀원이나 혹은 다른 부서의 팀원하고 협업할 게 있으면 팀원끼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상위 조직장이 협업의 주체로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업은 리소스를 자원을 갖다가 배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부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뒤로 미루거나 축소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당사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팀원끼리의 협업은 반드시 팀장이 결정을 해줘야 되고 팀끼리의 협업은 반드시 본부장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업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협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 밥도 좀 먹고 술도 한 잔씩 먹고 좀 친해져 봐. 뭐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뭐 소설 속에 나는 이야기고요. 그래갖고 협업이 될 리는 없죠. 한정된 자원을 절대 나누어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협업은 당사자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조직 장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협업은 팀원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방법을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방법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슈퍼의 관점에서 전체를 보고 계시는 팀장이나 상위 조직장이 좀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방법들이 혹시 제가 사각지대를 못 보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갖다가 좀 봐주세요. 전체의 관점에서 슈퍼의 관점에서 이게 수직적 협업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협업은 성과 코칭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그럼 지금 수직적 협업은 성과 코칭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예? 네. 예. 그리고 앞에서 협업이랑 협조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되게 공감가는 그 부분이 많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협업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그냥 요청한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네. 대충 일 처리해주고 끝나는 경우가 참 예. 많은데 네, 되게 인상 깊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한글로 하면은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코퍼레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코퍼레이션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 콜라보레이션은 반드시 아래날이 분명한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거 PPT 자료 공유 가능할지 질문 들어왔는데 예,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PDF로 전환해서 우리 매니저님께서 반드시 뭐 원하는 사람한테는 갖춰도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보기 편집본 공유 드릴 때 PDF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요. 상위 조직과 하위 조직의 협업 코칭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라고 사례를 좀 여쭤보셨어요. 혹시 소개해 주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R&R 스케치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주간이나 월간 단위의 성과 기획서 같은 게 이제 사례인데요. 이 상위 조직하고 하위 조직의 협업 코칭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실행하는 조직인 하위 조직 팀원이라고 합시다. 팀원이 이번 주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예를 들면 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기대하는 결과물은 목요일까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완성이 되었을 때 들어가야 될 항목 내용들은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결과물로 산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시간은 5시간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을 이루는데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4번 항목에 비교 분석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해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번 주에 본인이 해야 될 보고서 작성과 기대하는 결과물과 본인의 생각을 정해두면 그걸 팀장이 보고 팀원이 이러한 해야 될 일이나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이나 그리고 결과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기준을 검증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수직적 협업 혹은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코칭은 팀원들의 생각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바꿔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의 생각이 얼마만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해 주는 작업을 우리가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코칭은 아닙니다. 방법에 개입하는 순간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개입한 사람이 지게 되죠. 팀장 책임이죠. 팀원들은 뒷짐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팀원 입장에서는 시켜주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얄미운 팀원들은 지시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묻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얄미운 팀원들도 종종 있습니다. 방금 사례 설명 주시면서 사실 이게 제가 들으면서도 궁금했었던 부분인데요.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성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사업단에서 뭐 목표 매출이 있고 그 매출을 달성해야 됩니다라는 뭐 합의된 결과물이 매출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뭐 일주일 한다고 해서 매출이 확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획서도 써야 되고 뭐 보고서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성과로 봐야 되는 건지가 솔직히 좀 네.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최종 성과, 과정 성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최종 성과는 매출이지만 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해야 될 일이 이번 주에는 그러면 기대하는 결과물이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그럼 주간 성과 혹은 과정 성과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 그것도 다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아, 때는 최종 결과물 혹은 최종 성과, 과정 성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죠. 음, R&D 부서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저희들은 뭐 성과가 3년 후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과 평가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는데 3년 후에 최종 결과물이 신제품 개발이 되지만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과정 결과물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ING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묘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KPI나 수치로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올해는 3년 후에 최종 결과물이 신제품이 나오지만 올해는 어떤 제품에 대한 실험의 결과물이 이 정도가 나와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가 이만큼 나와야 되는 게 올해의 과정 결과물입니다를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궁금했었는데 질문이 많아서 질문 못할 것 같았던 부분인데 예. 감사합니다. 잘 녹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예. R&R 스케치 페이퍼 작성 시에 과제를 상위 리더가 부여하면 실행자가 과제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고 코칭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제에 대한 목표를 리더가 애시당초에 부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이것도 진짜 궁금하네요. 대개 영업이나 생산과 같이 이미 연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2% 줄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번 달에는 매출을 좀 7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게 아까 배운 대로 하자면은 지향적 목표를 주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와 목표를 지향적 목표의 형태로 수치의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결과물을 상태적 목표 형태로 구체화해야 돼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량률을 0.2%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제품의 분량을 얼마 해서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연속적인 업무를 하는 영업 파트나 생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치 목표의 형태를 위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제 정도밖에는 못 줍니다. 그래서 대개 실행하는 사람이 과제에 대한 목표 설정, 목표라는 말과 기대하는 결과물은 같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 그러면 자꾸 숫자 생각이 자꾸 나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결과물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상위 조직의 장들이 과제나 지향적 목표만 주기 때문에 상태적 목표, 기대하는 결과물의 형태는 실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기대하는 결과물과 그리고 구체적인 상태적 목표와 지향적 목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향적 목표는 그냥 매출액 얼마, 뭐 영업이익률 얼마라는 수치로 보여지고 그 상태적 목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뭐 A부터 C까지의 뭐 그런 상품이 있는데 뭐 목표액을 뭐 얼마를 내려면은 B라는 상품을 얼마까지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상황을 상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세부 목표가 달성이 된 상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음.
이때 리더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친절하게 설명한답시고 팀원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면서 뭐 본인이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다 이야기해 버리면은 사실은 팀원들 입장에서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 정도만 부여받았지 기대하는 결과물들은 보통 이야기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대하는 결과물은 사실은 팀장이 이야기 안 해주더라도 팀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의하고 넘어가야지만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MOU를 맺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전에 사인하십시오 팀장님 하고 뭔가 합의서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말로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R&R 스케치 페이퍼가 역할과 책임에 대한 스케치니까 초안 정도를 갖다가 합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하시면 되죠. 예. 아까 R&R 스케치 페이퍼 말씀하셔서 우리 유대미 강의에 사실 이런 실행 방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 설명해 포함해 주신 놨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그 R&R 스케치나 이런 투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게 강의에 있는 건 거죠? 강의에 전부 다 제가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6강 중에서 매 강의마다 한 10분씩 10분에서 한 12분 정도를 강의를 갖다 해놨는데 그 안에 보면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해 놓고 양식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강의 너무 홍보하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에 할까 말까 망설였던 부분인데 아까 되게 중요해 보이는 그런 자료들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쑥 넘어가서 쓰다가 저도 못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분들에게 안내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요. 목표의 3요소 중에 레벨은 개괄적인 수치 수준이고 그 액티브 스테이트는 어치브드 스테이트. 예. 구체적으로 상태화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치브드 스테이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부 목표가 구체화된 상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생각할 때는 어치브드 스테이트는 건물의 조감도 하고 같은 말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럼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음, 어떻게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려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봐라라는 걸까요? 예. 그래서 어치브드 스테이트는 최종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리스트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명사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루어진 사양이니까, 상태니까. 그럼 이루어진 상태를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그 다음에 단계죠. 그건 그 다음 단계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그 다음 단계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전에 달성된 상태를 구체화하는 것이 먼저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에게 내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당신도 동의하느냐. 이 상태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그 다음 단계, 전략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 토대로 하나하나씩 답변하고는 있는데 혹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부분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가 보통 상위 조직부터 하달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무진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미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이 이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달성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대개 영업 조직에서 생산 조직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목표가 탑다운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표는 항상 탑다운입니다. 그런데 실행 조직이나 실행자들은 오브젝티브, 상태적 목표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 상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아무리 활용을 하더라도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는 목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갖고 작성을 해서 상위 조직하고 코칭을 통해서 합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상위 조직에서 작년에 얼마 했냐? 200억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300억 정도 해봐. 팀장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300억 해보라 그러면 일단은 부여를 받아서 300억이 되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300억이 되는지를 전년도 성과를 분석을 해서 고객사별로 아이템별로 계절별로 분석을 쭉 해서
실제로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존 고객을 활용을 해서 이 정도 낼 수 있는지, 기존 고객에서 한계가 있으면 신규 고객을 얼마만큼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더 계산을 해서 상위 조직장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냥 뭐 위에서 전년도에 200억 했는데 올해 300억 하라 그러면 아우 너무 높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상위 조직에서 목표를 주는 것은 대개 지향적 목표입니다. 방향성 정도만 줍니다. 이럴 때 실행하는 조직에서는 상태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상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정 변수나 변동 변수를 구분해서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때 근거와 그다음에 필요한 리소스를 추가해서 상위 조직한테 제안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올바른 코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숫자만 합의하는 것은 흥정이라고 이야기하지 합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위 실행 조직에서 합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행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상위 조직에서 요구하는 300억이라는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 기존 고객이나 혹은 기존 제품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그럼 새로운 목표는 어느 정도로 신규로 더 추가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리소스는 뭔지를 따져가면서 근거 있게 가지고 상위 조직장하고 제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막연하게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하위 실행 조직은 분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지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드려보니까 하위 조직일 경우에는 현황 파악과 그 지향적 목표의 세부화된 내용까지를 상태적 다 목표까지. 예, 예, 상태적 목표까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예. 하지만 이 성과 코칭은 시간이 내가 한 달 동안 생각해 봤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기간에 이게 합의가 돼야 될까요? 골든 타임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스케치 페이퍼죠. 하루가 넘어가면은 자기 확정 편향이 생겨서 자기 합리화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해서 성과를 낼 때까지의 기간이 좀 긴 기간은 한 이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케치 페이퍼를 합의하는 것은 하루 만에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실행하는 사람도 지시하는 사람도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게 서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지시한 사람도 한 3일 지나고 나서 팀장님 3일 전에 말씀하신 이걸 곰곰이 생각해 뵀는데, 그러면 그래? 내가 언제? 그 3일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골든타임은 하루가 좋고요. 퇴근하기 전에 대략 스케치로 써서 해주시면 지시한 사람은 딱 보는 순간 반응 대부분이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받아 적으면 되죠. 하루 안에 하려면은 현황 파악은 늘상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겠네요. 당연하죠. 음, 예. 왜 정말 이런 그런 하루하루 일관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한지 말씀을 들을수록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어, 들어서 뭐 신제품이나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새로운 신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황 파악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현황 파악하는데 행위 목표를 가지고서 어떠한 그 목표를 주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음, 일상적인 연속적인 업무하고 새로운 과제 업무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다음 질문은요.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좋은, 죄송합니다. 임영렬님께서 다른 걸로 할게요. 리더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리더의 고유 권한이라 생각하고 권한 위임을 꺼려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업무 전 리더에게 원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합의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전 결과물을 보여주고 리더를 이해시키는데 더 많은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가지 음. 질문을 주셨어요. 어, 대개 리더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리더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건 정말 교육이 필요한 건데요. 리더는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기준 검증자입니다. 원래 역할이 의사결정자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리더가 팀장이 팀원한테 어떤 일을 지시했다. 그럼 그 지시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자는 지시는 팀장이 했지만 그 결과는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팀장하고 합의한 목표가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팀장은 목표를 사전에 합의하기보다는 대개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팀원한테 수시로 보고를 받고 그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 되면 사실은 리더가 실무 책임자가 되고 팀원은 실무 보조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고민의 대상은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확실히 리더분이 교육을 좀 더 네. 받아주시는 게 필요한 상황일 것 같네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팀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실행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자는 본인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리더십 책 중에서 가장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가 리더는 의사결정자다라고 하는 문구가 제일 잘못된 거예요. 리더는 의사결정자가 아니고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결정자는 목표죠. 음, 아까 리더,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팀장이 팀원한테 프로세서 개선을 해라. 그러면 프로세서 개선을 3주 후까지 3주 기회를 줄 테니까 구매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을 해라. 그러면 구매 업무 프로세서 개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구매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이 완료되었을 때 3주 후에 이러이러한 모양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를 실행할 사람하고 팀장하고 사전에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결과물이 3주 동안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실행하는 과정 중에 팀장이 이래라 저래라 글쎄 잠깐만 내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는 거 좀 잘못 생각한 건데 다시 받고 이렇게 받고 저래 받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수록 실무자가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그 설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가장 기여를 한 용어가 리더십 팔로우십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꾸 리더들은 팀원들은 내 쫄병이야. 내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야.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닌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업무 전에 리더가 원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합의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전 결과물을 보여주고 리더를 이해시키는데 더 많은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특이한 케이스 같은데 대부분의 제가 경험한 리더들은 대개 스케치 페이퍼를 통해서 대략 이런 결과물 이루려고 하고 저는 이렇게 할 때 이런 방법을 쓰려고 그러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야기하면 거의 다 피드백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가져와봐. 잠깐만. 다 좋은데 3번 부분이 조금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 나는 3번 부분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중에 이제 진상 같은 상사가 한두 명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그 사람은 이게 정상적 리더십 프로세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프로세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다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정님께서 성과 관리를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권한 위임이라 하셨는데 실제 많은 리더들이 권한 위임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업무 배분 정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권한 위임을 온전히 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느낌 때문에 실행 방법적인 부분을 위임하지 못하고 지시하는 경우가 그냥 많다. 근데 제한된 시간에 원하는 결과물을 빠르게 내기 위한 이유 때문이기는 한데 권한 위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받고 싶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한임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스케치 페이퍼를 추천해 드리고요. 권한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권한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파워먼트는 역할을 위임하는 겁니다. 업무 배분 정도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임은 델리게이션입니다. 델리게이션은 책임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책임져야 될 결과물에 대한 기준을 위임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사이에 합의를 하고 그게 합의가 되려고 그러면은 책임져야 될 결과물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하우투가 없으면 위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개 리더분들이 델리게이션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팀장님 저한테 맡기십시오. 이거 제가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이걸 보통 권한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방임입니다.
음. 그래서 권한임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델리게이션이 돼야 되죠. 그래서 팀장이 팀원에게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델리게이션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팀원이 어떤 방법으로 결과물을 이룰 것인지 달성 방법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수치 목표 정도를 주거나 과제 정도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 이 알아서를 갖다가 고난임이라고 생각하는 건 방치나 방임이죠.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음. 우리나라 기업의 리더들 분들의 스타일을 보면은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제형.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권한임, 리더라고 하지만 팀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방임형. 90% 이상이 방임형입니다. 어이, 김대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거 해서 좀 가지고 와. 응? 잘 부탁해. 응? 대부분 다 이걸 갖다 권한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방임입니다. 인파워먼트 정도 수준이죠. 세 번째가 위임형, 델리게이션이죠. 델리게이션은 결과물에 대한 사전 합의와 실행 방법에 대한 검증을 사전에 해야지만 비로소 델리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뭘 안 하느냐? 구체적인 상태적 목표, 기대하는 결과물에 대한 합의와 실행 방법에 대한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거 두 개만 하면 불안할 것 전혀 없죠. 그리고 대개 이제 델리게이션 권한임의 기간을 보면은 과차장 이상은 한 3주나 한 달 정도는 권한임을 할 수 있습니다. 델리게이션을. 근데 팀원들은 권한임을 주간 이상은 하기 힘듭니다.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임을 하더라도 한 달 이상 되는 것은 권한임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권한임을 할 때는 기간을 한 달 이내에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팀원들은 대개 주니어 팀원들 정도까지는 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정도는 대개 델리게이션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뭐 직위는 과장급인데 정말로 실행하는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데일리로 통제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역량이 떨어지면 기간을 축소하고 능력이나 역량이 어느 정도 보정이 되면은 3주 혹은 4주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시야가 넓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예. 드네요. 그리고 고난임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툴은 아레나 스케치 페이퍼 쓰면 제일 좋습니다. 많은 네, 기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는 지금 30분이기는 한데 남은 질문이 4개 정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빠르게 한번 예.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승환님께서 목표 설정을 잘 못하는 이유로 현황 파악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현황 파악을 잘 하기 위한 프로세스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되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 과제를 부여를 받고 나면은 현황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황 파악을 하면은 현황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과제에 대한 개요를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둘째는 이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주로 임원이나 CEO가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 과제와 관련돼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세 번째는 이 과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인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은 돼 있는데 무엇은 안 돼 있다. 현재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고 여기에서 답보 상태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이 과제가 완료가 된다면 언제까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레벨로 돼야 되느냐를 갖다가 대략 생각을 갖다가 구체화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1번부터 한 4번까지 적어 놓으면은 그렇다면 이 과제 수행이 완료가 되었을 때 결과물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충분히 내죠. 안 하면 방법은 과제 수행을 통해서 기대하는 결과물을 직관적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직관적인 기대하는 결과물의 모습을 갖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다시 아까 직관적으로 봤던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3개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질문은 상위 리더가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과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아예 아이디어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게 해야 될까요? 보면은 상윤이들과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과 모습은 실행하는 사람이 R&R 스케치 페이퍼에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적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만드는 것은 잘 못하지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비평하는 것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리더는 입 잘 됩니다. 펜 갖고 그냥 자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이건 여러 번 검증된 사실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그렇죠. 것을 추천드리시는군요. 네. 특히 팀원 입장에서 뭐 글쎄요, 팀장님 저도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네요. 팀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둘이 다 헤맵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팀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맞든 안 맞든 구체화해야 팀장이 그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비난하면서 자기 생각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을 물고기라고 한다면 팀원들이 미끼를 잘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끼를 잘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성과 관리 중심으로 일하는 조직이 국내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해외에서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외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해외나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대개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다 KPI 중심의 실적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KPI 중심의 절차 중심으로 일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대표적인 조직을 대부분의 조직들은 그냥 재무적인 수치가 좋으면 성과 관리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인 업무 활동에 있어서 사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합의하고 인과적 과정 관리하고 그다음에 권한임을 잘하고 있는 조직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이 성과 관리 조직을 잘하는데 외부에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되게 힘듭니다. 대부분 탑 매니지먼트 클래스들이 탁월한 영도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정말 이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와 그리고 실무자 모두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것 같네요. 예, 한국은 너무 리더 중심이고요. 외국은 너무 실무자 중심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코칭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사례들이고 해외 사례들이고 우리는 오히려 팀장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실무자들의 생각을 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사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음. 성과에 대한 마감 기한과 제출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후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합의하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마감 기한과 제출물에 대해서 합의한 후에 계속적으로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영역인 건지 아니면 리더가 업무 조정을 해야 하는 업무 부분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론적으로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마감 기한하고 그 다음에 제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합의한 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사실은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고 기간별 과정 결과물 정도만 합의하면 좋습니다. 대개 보면은 뭐 이걸 업무 절차에 따라 가지고서 1주차에는 뭐 하고요, 2주차에는 뭐 하고요, 3주차에는 뭐 하고요 하고 투두리스트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정 결과물을 갖다가 구체화해서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듀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감 기한이. 그래서 이 마감 기한은 사실은 과제 수행을 잘 못했을 때 마감 기한을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본인이 통제해야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Q&A까지 알차게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제가 성과 관리 방식을 강의를 쭉 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을 사전에 일을 시킨 사람이나 상위 리더와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구체적으로 상태적인 목표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 대표님의 1대1 코칭권을 누군가 받아가실 것이냐에 대해서 이벤트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실까요? 예. 네, 그러면 아이고 잠시만요. 세팅에 가려져. 네, 저희 라이브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2주 내에 대표님의 유대미 강의를 완강하시고 후기에다가 완강 이벤트 다시고 후기를 써주시면은 그분 중에 3분을 추첨을 통해서 100만 원 상당의 1대1 성과관리 코칭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명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성과관리 스킬이라는 제목의 강의고요. 이번에 그 만족도 조사 끝나고 나가는 땡큐
메일에서 할인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채팅으로도 아마 올라와 주실 텐데 그것 쪽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기업이 유비 기업 고객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강의명을 검색해 주시면은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유비 검색창 화면이고요.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성과 관리 스킬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대표님의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데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저희 유데미 비즈니스는 기업 고객분들 대상으로 이쪽에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유데미의 상위 10%의 강의를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는 서비스예요. 혹시 여기 교육 담당자분이 계시다면 우리 기업에서도 유데미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02-6744-0026번으로 교육 상담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데미 라이브 세션 어떠셨는지 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은 요거 한 1분 정도면은 금방 참여하시거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커피 쿠폰 드리는 일도 하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1시간 반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 어땠는지 만족도 조사 끝까지 부탁드리고 오늘 끝으로 수고해주신 유량도 대표님께 박수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